여러분들은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네. 벽에는 온갖 오래된 낙서가 가득하고 빙수도 요즘 스타일이라고 하기엔 조금 올드해 보이고 메뉴를 시키면 구운 식빵과 생크림을 주는 가게. 여기는 바로 캔모아라는 곳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 2박 3일 동안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면 믿어지실까요? 한때는 전국에 500개의 가맹점이 존재했지만 현재는 11개밖에 남아있지 않아 저는 추억의 맛 캔마을을 찾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 미슐랭 식당도 아니고 나온 지 20년이 훌쩍 넘은 이 촌스러운 카페에 방문하기 위해 여행을 떠날 정도라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저는 먹을 것을 위해 여행을 떠날 만큼 먹기 위해 사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혹시 다들 민트 초코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원래 민트 초코를 좋아하던 사람인데 언제 어느 순간부터 세상은 이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두 분류로 나뉘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민트 초코를 가지고 야 민트 초코를 먹을 바엔 치약을 먹어. 응? 아니 치약이 민트 맛인 거야. 이렇게 설전을 벌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 친구들과 이 민트 초코를 가지고 거의 싸우기 직전까지 토론을 한 적도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그냥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면 안 맞는다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 음식 하나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기까지 할까요? 그리고 세상은 민트 초코에서 그치지 않고 더 특이한 음식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라면에 라임을 넣기도 하고 호빵에 팥 대신 소다를 넣기도 하고 소주에 초콜릿을 넣은 이런 음식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호기심에 이런 음식들을 몇 번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제 입맛에도 그렇게 맞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뭔가 새로운 맛을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재미가 있었고 돈이 아깝다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다들 야케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야케팅은 이제 약과와 티켓팅을 합쳐 온라인에서 몇 초 만에 품절 나버리곤 하는 약과의 인기를 보여주는 말인데요. 이 사진은 이제 검색창에 야케팅이라고 치면 나오는 웹사이트의 사진이에요. 저도 이 약과가 한창 인기 있던 시절에 야케팅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 약과가 언제 어느 순간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음식도 아니고 제사상에서나 찾아볼 수 있던 항상 존재하던 음식인데 저를 비롯한 20대가 왜 갑자기 이 약과를 위해 줄을 서기까지 할까요? 이처럼 저희의 식생활은 정말 예측 불가하고 광범위해요.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처음 보는 외국 음식을 먹는 것에 거침이 없고 찾아보기도 힘들던 전통 다과에 갑자기 푹 빠지기도 해요. 먼 옛날 인류에게 먹는다는 것은 생존을 위한 의미에 불과했고 어느 순간부터 인류는 맛을 추구하기 시작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수백만 원의 술을 찾아 마시는 과시의 영역까지 이르렀어요.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저희의 모습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 같죠? 캔모아의 여행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캔모아의 여행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제가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식량을 찾아서 여행을 떠났던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생존을 위한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맛있는 디저트 카페가 주변에도 많으니까 맛을 위한 의미도 아닌 것 같죠? 그리고 고작해야 만 원짜리, 만 원, 2만 원짜리 빙수를 먹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과시의 영역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날 우리에게 먹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우리의 먹는 모습을 더 자세히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먹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저희 팀원들끼리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많은 이야기들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바로 이 세 가지인데 이게 대체 무슨 경험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는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정답을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경험입니다. 다들 카페에 가면 음식 사진 찍으시죠? 저는 그 음식을 찍는 게 아니라 꼭 저를 함께 찍습니다. 이렇게 쟁반을 들고 찍는 일명 쟁반 챌린지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매번 찍은 사진을 블로그에 업로드했더니 친구들이 보고 되게 재밌어 보인다 라고 하면서 나도 할래 라고 한 뒤로는 진짜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챌린지를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혼자 밥을 먹을 때는 혼자 먹으면 좀 심심하니까 매일매일 일주일 단위로 브이로그를 올려주시는 부부분의 음식을 같이 먹는 기분을 느끼면서 유튜브 영상을 재밌게 보기도 하고요. 또 좀 괴식이죠. 막 치즈를 100장씩 녹여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는, 나는 해 먹지 않겠지만 그냥 보는 재미로 즐겁게 보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떡볶이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 무궁무진한 컨텐츠를 올려주시는 유튜버분의 유튜브를 되게 재밌게 즐겨보고 있습니다.
아까 약가 이야기 했었는데요. 약가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약해팅이 대체 왜 생겨났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 중심에 있는 유튜버분이 이분이신데요. 이분이 약가를 먹는 게 꾸준히 노출되면서 한 의정부에 있는 약가집에 줄을 서는 문화가 생겼어요. 그 약가집에서는 이렇게 부서진 파지 약가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나중에는 물량이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일부러 부셔서 판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 유튜버분이 이렇게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올려서 먹는 게 나오자 다들 이렇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입구에 약과 있던데 한번 가져가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거든요. 또 김밥 이야기를 해볼 건데 김밥이 뭐 김밥이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기다림 끝에 먹을 수 있었던 김밥입니다. 전날 저녁에 가서 예약을 했고요. 다음날 그 시간에 맞춰서 방문한 게 약 12시간이 걸렸어요. 맛있긴 했는데 진짜 힘들었던 경험이었고 또 두 번째로 가장 긴 기다림이었는데 이건 서울에 있는 베이글 집이에요. 372팀을 기다려서 약 3시간 만에 베이글을 먹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경험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전 있다고 생각하지만 두 번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기는 굉장히 인스타그램업을 한 카페인데요.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어요. 벨을 누르면 직원분이 절 마중 나오시고요. 약속을 합니다. 1시간 반 이상은 머물 수 없는데 괜찮은지, 음료 1인 1 음료를 해야 되는데 괜찮은지, 너무 큰 소리로 떠들면 쫓겨날 수도 있는데 괜찮은지 이런 약속을 하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었고요. 다음에 내가 또 이런 데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Z가 되는 길이 진짜 쉽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 팀 마로는 친구랑 술을 먹을 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꼭 자기가 올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 올리는 스토리를 다시 올리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간다고 해요. 저희 팀 재현이도 꼭 여자친구가 올린 스토리를 공유해서 올리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 되게 재밌었는데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어떤 경험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재미라고 하셨는데 바로 정답은 흥미성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쉬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블로그에서 어떤 맛집에 대한 정보를 찾다가 하단에서 이런 글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왠지 모르게 좀 배신감이 들고 속은 것 같은 기분 다들 느껴보셨죠? 근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Z세대 친구들 사이에서 무지출 챌린지라는 게 유행을 했고 그때 알려진 방법인데요. 블로그에 식당 리뷰를 올려주는 대신에 음식을 무료로 제공받는 거죠. 저도 실제로 블로그에 이렇게 음식 리뷰를 해준 대가로 공짜로 음식을 먹긴 하는데 저희 주관이 아예 배제된 것이 아니라 나름의 저희 의견을 철저하게 반영해서 올리기 때문에 완전히 속이는 것은 아니니 너무 속았다 이런 기분은 안 느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인스타그램에도 식당을 리뷰할 때가 있는데 블로그랑은 조금 결이 달라요. 완전히 음식 위주죠. 또 제 지도의 사진인데요. 한 500곳의 식당이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저장을 한 것이 아니라 가봤던 곳 중에서도 다시 가보고 싶은 곳과 다신 가지 않을 곳, 그냥 그랬던 곳으로 분류를 하고 앞으로 가보고 싶은 곳도 저장해 뒀죠. 그렇다면 이 많은 식당은 대체 어디서 정보를 얻는 건데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특히 이 어플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이 어플은 소비자들이 직접 별점을 매기고 후기를 남겨놓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거든요.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얻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은 과연 무엇으로 정리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정보성 경험입니다. 마지막은 정말 쉬운데요. 또 함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감자전에 정말 진심입니다. 감자채전 안 되고요. 반드시 강판에 박박 갈아가지고 만들어야 하는데 그 감자전은 적당히 달아야 되고 적당히 짜야 되면서 바삭함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되죠. 이런 감자전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감자전을 만들고요. 그 레시피를 블로그에 철저히 기록해두고 있어요. 사 먹는 음식 중에서도 비슷한 게 있는데 바로 닭강정입니다. 닭강정은 식어도 바삭해야 하고요. 양념을 직접 만들지만 너무 달아도 너무 매워도 안 되죠. 이 모든 것을 충족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역에 여행을 갈 때마다 닭강정을 사 먹고 블로그에 남겨놓고 있어요. 또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단백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철저하게 기록한 후 내가 오늘 단백질 할당량을 채웠는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제 갤러리 굉장히 일부 사진인데요. 한 2만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그중에 10,000장 정도가 음식 사진일 만큼 모든 음식을 다 제가 남겨놓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맛집 인스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저희 팀원 쓰더는 맛집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요리한 집밥 사진을 이렇게 남겨놓고 있었고요.
스턴은 친구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기념하기 위해서 라따뚜이를 만들고 이렇게 뱅쇼를 만든 사진을 다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턴은 한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 약 311장이었는데요. 거기에서 먹은 음식들은 물론 친구들과 먹었던 이런 간단한 술 한 잔의 사진으로 그때의 이야기를 기록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경험은 과연 무엇으로 정리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기록상 경험입니다. 네, 앞서서 채연이가 저희들의 먹는 경험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 경험들을 살펴보다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좀 감이 오실까요? 네, 저희 세대의 먹는 경험은 컨텐츠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희 세대는 먹는 경험을 단순히 소비하는 행위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SNS를 찾아보면서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 그리고 식사 이후에 이것이 맛있고 흥미로웠다면 SNS에 다시 업로드하는 과정 자체가 먹는 행위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행위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세대가 컨텐츠로서 식문화를 즐기고 있는데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우리 세대가 식문화를 향유하는 방법이 컨텐츠화인데 그렇다면 이게 다른 세대들과 뭐가 다를까? 그리고 뭐가 지속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는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근 40년간의 젊은 세대의 식문화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 저희 세대의 식문화를 맥락 속에서 이해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살펴볼 텐데요. 1990년대 식문화에서 좀 주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압구정 맥도날드 1호점의 오픈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압구정 맥도날드가 열렸을 때 되게 많은 인파가 이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몰려들었는데요. 인근 거리를 다 메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해요. 그만큼 이때 당시에는 빅맥을 먹는 게 굉장히 트렌디하고 힙한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6시에 압구정 맥도날드 앞에서 만나자라는 멘트가 있을 정도로 시그니처로 자리 잡은 장소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기 시작하면서 서구의 문화가 국내 젊은이들에게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미디어 속의 식문화를 살펴보면 6시 내 고향 같은 저희가 지금도 되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때 당시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TV 프로가 이때 당시엔 굉장히 생소했기 때문에 비주류의 인기를 좀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2000년대로 넘어옵니다. 2000년대에는 휴대폰과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화되기 시작하는 때였어요. 그러면서 개인이 촬영할 수 있는 기술적인 토대가 마련되었죠. 그리고 2000년대에 빼놓을 수 없는 이벤트인 2002년 월드컵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도 굉장히 익숙하게 즐기고 있는 치맥 문화가 이때 당시에 335 가게에 모여서 월드컵을 응원하는 과정에서 자리 잡은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좀 떨리네요. 네, 2005년에는 이제 저희가 즐기는 SNS의 조상격인 싸이월드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너나 할 것 없이 미니홈피를 개설하고 자신의 그 사진을 올리거나 친구들과의 추억을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이때 당시에는 싸이월드에 인물 사진만 위주로 올리고 음식 사진을 많이 올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 이때 당시 핸드폰과 디카가 굉장히 발달하진 않아서 옮기는 과정이 번거로웠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친구들과의 추억 사진만 올렸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최초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다가올 2010년도에 새로운 시장에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죠. 이때 당시 미디어 속 음식 문화를 살펴보면 VJ 특공대나 생생정보통과 같은 소프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시민들의 인터뷰를 위주로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여기가 방송에 소개된 맛집이래 하는 것이 어떤 맛집을 보증해주는 그런 지표로 작용하기도 했죠. 그리고 2010년대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앱 시장이 새롭게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이나 배달 서비스 같은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던 시절에 카카오 스토리가 등장했는데요. 제2의 싸이월드처럼 저희의 많은 흑역사들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싸이월드와 카카오 스토리로 좀 익숙해진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가 들어오게 되면서 좀 더 굳어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세대에게는 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없어서는 안 될 연결고리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현상이 있었는데요. 바로 허니버터칩 대란 현상입니다. 허니버터칩을 출시하던 당시 이 회사에서는 별다른 SNS 마케팅 전략을 생각하고 출시한 것이 아닌데, 이때 당시 되게 신기하고 생소했던 허니버터칩의 맛과 SNS 시대가 만나면서 대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허니버터칩의 냄새를 팝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고 이게 밈화될 정도였어요. 연예인들도 이제 허니버터칩을 구해가지고 이걸 인증하기도 하고 이 인증글을 보고 다시 호기심을 느끼면서 어떤 선순환이 발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 미디어 속의 식문화를 보여주는 방식도 좀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냉장고를 부탁해 마이리트 텔레비전 같은 곳에서 요리하는 과정까지 이제 보여주게 되면서 쿡방 형식이 이제 대중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냉장고를 부탁해서 최현석 셰프가 소금을 치는 모습이 대중들에게 인식되고, 그리고 마이리트 텔레비전에서 백종원 셰프가 등장하면서 쉽게 조리할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주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요리하는 과정조차도 어떤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에서 이쯔양이라는 먹방 BJ인데요. 굉장히 많은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아예 생소한 음식을 먹는 등의 먹방 컨텐츠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2020년대로 와볼까요? 이때 코로나19가 발생했습니다. 2019년에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비대면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2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동안 유튜브나 웹엑스, 줌,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비대면 영상 서비스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된 지금까지도 어떤 문화로서 굳혀지게 되었죠. 그리고 배달 서비스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가속화되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어떤 조리의 과정을 아웃소싱하거나 아니면 밀키트를 구매해 먹는 사람들도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식문화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블로그나 아니면 요리책을 통해서 레시피를 습득하던 것들이 텍스트와 이미지 기반에서 영상 기반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릴스와 유튜브 같은 슈폼으로 이제 레시피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된 지금 다시 대면 체험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기업들에서 팝업 스토어를 유행하듯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 40년 동안의 식문화 변천사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저희 Z세대의 식문화가 어떤 맥락 속에서 발전해 왔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동시대 Z세대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심지어 없더라도 정보를 얼마든지 습득해서 연결할 수만 있다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컨텐츠가 증가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음식 문화의 수준도 굉장히 향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2030 세대의 식문화는 어떻게 발전할까요? 마루가 이어서 해줄 겁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먹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변화해 왔고 오늘날에 이르러서 컨텐츠로서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 변화의 흐름이 너무나도 빠르다 보니 조금 광기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사장처럼 생긴 카페를 가기 위해 웨이팅까지 하고, 이거 실제 카페입니다. 그리고 음식 사진을 수만 장을 찍고, 그리고 자기 밥 먹는 얘기를 남들 보라고 매일매일 꾸준히 올립니다.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들, 이게 도대체 컨텐츠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먹는 것에서 어떤 경험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금까지 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아주 명확합니다. 저희의 활동 반경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으로 확장되었고 그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저희는 온라인과 SNS를 정보를 주고받는 도구를 넘어서 또 다른 내가 사는 세상으로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에 존재하는 김마루와 인스타그램상의 김마루가 똑같이 중요해졌다는 뜻이죠. 이 현실에서 잘 먹는 내가 중요하듯이 인스타그램상에 존재하는 나 역시도 잘 먹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먹는 것은 단순히 음식 섭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 올라갈 수 있는 컨텐츠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저희의 발표 제목인 우리는 찍먹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다들 궁금해 하셨나요? 저희는 탕수육 찍먹파가 아니라 사진 먼저 찍고 먹기 파입니다. 뭘 먹든 사진을 먼저 찍고 먹는 세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카페 의자와 테이블이 아무리 불편해도 사진이 이쁘게만 나오면 장땡인 곳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먹는 것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하니까요. 이제 저희의 기행들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사실 마음 깊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저희도 똑같아요. 사실 저희보다 어린 알파 세대를 보면 똑같은 기분이 들 것 같거든요. 감히 예상하건대 알파 세대는 저희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을 거거든요. 어쩌면 그들은 온라인을 오프라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이게 온라인에 올라갈 컨텐츠가 안 된다? 그럼 거들떠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어떤 경험들이 이 세대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MZ 세대부터 알파 세대까지 이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들을 위해선 무엇을 제공해야 할까요? 저희는 몇 가지 재밌는 제안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좋은 사진을 위해선 좋은 배경이 필요하겠죠. 저희 팀원 에스더처럼 집밥일기를 찍어 올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집에서 찍으면 사진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좀 올드한 할머니 식탁이라든지 형광등 조명은 감성을 와장창 깨버려요. 근데 이럴 때 이 LG 무드업 냉장고처럼 식탁의 상판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내장된 조명이 있어서 따사로운 약간 오전의 햇살을 연출해 준다면 또 어떨까요? 이름하여 무드업 식탁인 셈이죠. 근데 사실 뭐 배경이 아무리 좋아도 사진은 찍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걸 찍어도 결과물이 천차만별이에요. 이때는 뭐 노출부터 구도, 초점 사실 생각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전 이럴 때마다 음식 사진 찍기 원데이 클래스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뭐 비슷한 컨텐츠들이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LG만의 공간에서 또 LG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나름의 매력이 있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 이 포켓 포토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직접 내가 먹는 걸 찍고 벽에 붙여두는 뭔가 인터랙티브한 전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펼칠 수 있는 저희만의 놀이터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음식을 요리하고 찍고 업로드하고 먹고 이 과정 전반을 펼칠 수 있는 공간, 예를 들면 공유주방 같은 곳이요. 저희는 결국 각자의 마이크로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크리에이터인 셈입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에겐 스튜디오가 필요하죠. LG전자 제품들로 이루어진 LG 쿠킹 스튜디오는 저희의 오프라인 경험을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확산할 수 있는 좋은 놀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조금 몇 가지 제안들을 말씀드려봤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솔직히 좀 다소 터무니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이런 제안들을 통해서 현실적인 아이디어보다는 저희의 먹는 것을 향한 진심을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결국 저희도 먹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먹기비들일 뿐이거든요. 이 식문화의 수준이 많이 발전하고 환경도 많이 바뀌었지만 결국 본질적인 욕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988년 압구정 맥도날드에 줄을 섰던 것처럼 2023년 강남 새로 들어온 파이브 가이즈에 저희도 줄을 서서 먹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희 사진 먼저 찍먹파들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세대분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저희를 조금 가끔씩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이 탕수육 찍먹파들이 종종 부먹파들한테 너 진짜 음식 먹을 줄 모른다. 이거 원래 부어 먹는 음식이야.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라고 핀잔을 듣는 것처럼 저희 사진 찍먹파들도 너 왜 이렇게 음식을 사진을 찍고 먹냐. 그냥 먹어. 맛이 중요한 거지.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이런 식의 말을 들을 때가 많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탕수육을 찍어 먹든 부어 먹든 이 탕수육을 너무 좋아하니까 다 이런 논쟁이 생긴 게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음식 사진을 찍고 먹든 그냥 먹든 다 같이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 음식 사진 수만 장이나 찍고 그걸 또 매일매일 업로드하고 웨이팅을 막 2-3시간씩이나 하고 이게 사실 음식을 너무 좋아하지 않으면 오히려 못하는 행동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저희의 순수한 마음, 좀 진실된 마음에 좀 더 집중하고 공감해 주신다면 이 접점을 토대로 모든 세대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다소 희망찬 멘트로 저희 긴 LG그룹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